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오늘 현대 로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많아가지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죠. 2분기 영업이익이 1,100억 원이 넘었고요. 2분기 실적 하나만 가지고도 매출 1조 원을 넘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라고 하면은 매출 3조 원 이상은 무난하게 달성할 걸로 보이고 영업이익도 좀 10%대에 근접할 정도의 굉장히 훌륭한 실적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수주 잔고가 보이죠? 아직도 남아있는 수주 잔고가 19조 원이고요. 사업 분야 전 부분에서 이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기대하실 만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데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또 생겨요. 그래서 오늘 플러스 알파가 어떤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생길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이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한국 방산 관련된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 어떤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지 꼭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오늘 좀 길더라도 오늘 영상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종목 분석에 큰 도움 된다 부탁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시황부터 그다음에 향후 있을 내용들까지 일목요연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드디어 이제 허덕허덕하네요. 무기가 없어가지고 휴전을 제한할 가능성이 생겼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답을 했죠.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고 휴전의 어떤 협상을 만약에 개시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응대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참 하다하다 전쟁통에 무기가 모자라 가지고 휴전을 이제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을 재정비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휴전을 하자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훌쩍 넘었고요. 둘 다 대륙에 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지상전이 보통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상전에서 피를 흘리는 거를 이제 서로 군인들을 소모하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력이 한정돼 있고요. 이 병력을 갖다가 심각하게 괴멸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은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이게 서로만 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나라랑 침략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가능성을 봤을 때 심각할 수준의 병력의 어떤 급감은 무조건적으로 두 나라가 피해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두 나라가 전략적으로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총을 들고 옛날 6.25 전쟁 때처럼 인해 전술 쓰고 서로 막 쏴 죽이고 이런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요. 원거리 타격을 중심으로 한 미사일이라던가 어떤 대포, 장사정포 이런 공격으로 지금 서로 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어린이 병원에다가 이 러시아군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미사일 폭격해가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내용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정밀 타격이라든가 원거리 타격을 주 공격 패턴으로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주력으로 쓰는 포가 있을 겁니다. 그 포가 155mm 포탄이에요.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155mm 포탄을 갖다가 자주포에다가 이제 탑재를 한 다음에 쌍방의 어떤 타깃을 잡아가지고 계속 발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얼마만큼 많이 쓰이고 있느냐? 하루에 155mm 포탄 소진이 되는 양이 얼마냐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6천에서 7천 발을 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10,000발을 쏩니다. 10,000 발을. 그러니까 이게 365일이면은 365만 발 이상을 쏜다는 얘기고요. 양국이 합친다고 하면 1년에 한 5에서 600만 발의 이 자주포, 155mm 자주포 이 포탄이 날아다닌다고 양쪽으로 날아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무기가 한정돼 있잖아요. 양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유럽 성향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 방어선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EU에서 특히나. 자, 이 방어선이 뚫리거나 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러시아 쪽에 흡수되게 돼버리면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게 또 바로 근처까지 접근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EU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너네를 좀 이렇게 보호를 좀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참전까지 하면 세계대전까지 번지니까 뭘 하느냐, 무기를 이제 지원해주기 시작을 했다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뭐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똑똑하게 대처하지는 못했어요. 이 대비를 부족하게 한 겁니다. 어쨌든 젤렌스키 대통령 이전부터도 뭐 이렇게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할 만큼 이렇게 방산업을 크게 키워놓지도 못했고 무기 체계를 잘 갖춰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미국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동맹을 깊숙하게 맺어놓은 것도 아니라서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두드려 맞았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급해지잖아요. 급해지니까 이제 서방 국가의 도움들을 막 요청하기 시작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약간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최근에야 찔끔찔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개로 연결된 대륙이잖아요. 말 그대로 방어선 하나가 뚫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만한 또 이제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무기 지원을 나서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금방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무기가 엄청나게 소진이 될 때까지 지금 2년 넘었다고 했죠. 그때까지도 전쟁이 안 끝나고 장기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무기가 이제 소진되고 우크라이나도 하수분도 아니고 이 유럽에서 아무리 갖다가 메꿔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뭐가 문제가 됐냐? 이 EU로 구성된 러시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군들의 그 보유하고 있는 무기량이 급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쟁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물량, 전차는 최소 몇 대, 보병은 최소 몇 명, 총은 최대 몇 정, 뭐 이렇게 뭐 비행기, 전투기 몇 대, 군함도 챙겨놔야 되고 최소한의 국방력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무기 체계를 갖춰놔야 되는데 지원을 너무 무리하게 해주다 보니까 이 무기가 모자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 중심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큰일 난 겁니다. 큰일. 그래서 급하게 자체적으로 방산 업체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발주를 넣기 시작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미국도 이쪽에 개입을 하면서 야, 나토라는 데 있잖아. 북대서양 조약기구. 야, 우리 여기에 한 나라라도 문제 생기면은 우리가 다 같이 참전해서 도와주기로 했잖아, 전쟁을. 자, 그런데 이거 회원국들 꼬라지를 보니까 너네는 돈 되게 쥐똥만큼 내더라. 야, 미국은 거의 이 나토 회원국 중에 50%를 혼자 부담을 하고 있는데 너네 뭐 하는 거냐. 이 얘기를 이제 트럼프가 한 거예요. 가뜩이나 무기 없어서 큰일이죠. 그 다음에 나토에 방위비를 더 올려서 내라. 지금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방위비 인상을 자꾸 요구를 하고, 방위비 인상에 응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가 미국은 나토에서 우리가 그냥 탈퇴해버릴 거야.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전쟁 만약에 가정했을 때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참전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눈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손 안 대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만약에 진짜로 독한 마음을 먹고 우크라이나부터 도미노처럼 이렇게 막 쓰러뜨려 가면서 세계 정복을 꿈꾼다 그러면 유럽 연합군만으로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가 없다 그랬어요. 무기가 없어요. 포탄도 없고 무기도 없어. 모자라요 지금. 그 상황에서 미국까지 탈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끝장나는 겁니다. 작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기 발주를 어마무시하게 지금 대기시켜 놓고 있는 대륙이 유럽연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인근에 있는 접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어떻겠습니까? 뭐 루마니아라든가 슬로바키아라든가 체코라든가 막 이런 이 나라들이 있거든요. 바로 동유럽의 그냥 접경지에 위치한 나라들부터 굉장히 지금 똥줄 타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자, 그런 와중에 어떻게 됩니까? 무기 발주가 많이 들어가니까 방산업체들은 밀려드는 발주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게 되고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면은 뭐가 움직입니까? 가격이 움직인다, 이 얘기입니다. 가격이 대략 막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막 포탄 하나에 2배, 3배 가격이 한꺼번에 올라가 버리고, 시간은 또 시간대로 오래 걸립니다. 왜? 대량으로 각국의 국가들이 서로 막 나부터 달라 막 이렇게 업체들이랑 씨름을 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이라
돈을 비싸게 부른 국가한테 먼저 무기를 납품할 수밖에 없는 구조 쪽으로 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 같은 대륙 내에서 방산업체만 가지고는 각국에 비어있는 무기고를 채우는데 한계가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유망한 방산업체들을 찾아서 세계 투어를 합니다. 네, 세계 투어를 하다가 딱 보니까 6.25 전쟁부터 아주 내홍을 심하게 겪었고, 그리고 현재도 휴전 국가인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방위비를 전 세계 막 탑3, 탑5 안쪽만큼 씁니다. 매해마다. 자, 그 나라가 어딥니까, 여러분들? 한국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의 어떤 굉장히 뛰어난 그 최신형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개량형 전차라든가 자주포라든가 뭐 전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뛰어난 기술력을 이제 확인을 한 거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뭐가 장점이 있습니까? 가격이 싸요. 왜? 우리는 뭐 대량 발주, 뭐 수주가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 19조 뭐 이렇게 밀려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막 똥줄 탈 정도로 수요에 치여가지고 막 공급이 급하다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납기를 정확하게 맞추기로 또 유명한 국가가 우리나라 또 기업들입니다. 참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새삼스럽게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훌륭한 어떤 두 가지 메리트에 매료가 된 동유럽 국가들이 지금 모두 이제 한국 쪽을 주시하는 이 첫 번째 스텝이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이제부터 우리나라 방산업계들은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중동과 뭐 여러 가지 국가들로 이제 파생이 될 만한 방산 어떤 점유율의 흡수를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만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수출이 이제 시작이 된 게 3, 4년 전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현대 로템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지만 현대 로템은 뭘로 유명하냐? 현대가 자동차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굴러가는 거 잘 만듭니다. 전차 그리고 장갑차 막 이런 것들. 저도 이제 군대에서 장갑차 조종수였는데 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새삼스럽네요. 그때는 대우 전공에서 만든 장갑차를 저는 이제 몰았었다. 뭐 TMI지만 말씀을 드리고 현대 로템이 잘 만드는 게 이제 K2 전차와 그다음에 이제 장갑차 각종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지휘용 장갑차라든가 인력을 수송할 수 있는 작전용 장갑차 같은 거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K2 전차 같은 경우는 한국군에 있어서 뭐 최강의 지상전 무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워낙에 이제 에이브라함 그 전차를 갖다가 개량을 해서 우리나라식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K2 소총도 M16 갖다가 만든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개량을 해서 한국 지형에 맞춰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낸 전차인데 한국 지형과 이 동유럽 지형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해요. 굉장히 흡사하다고 하고 그 우리나라 지형에 맞춤형으로 만들었던 그 목적이 이 동유럽 국가와 완벽하게 좀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있다고 합니다. 이 방산 쪽에 계시는 분들 보니까 기후도 비슷하고 지형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뭐 그 산림하고 이제 육지가 이게 섞여 있는 비율도 비슷하답니다. 상당히. 그래서 우리나라 전차를 갖다가 그 기술 그대로 만들어서 만약에 동유럽 쪽에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굉장한 메리트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랙팬서라는 이 K2 전차를 갖다가 동유럽 쪽에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호재거리가 이제 터져 있으니까 2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향후에도 추가적인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2024년 2분기 실적 매출액이 1조 900억이 넘었고 영업이익이 1128억이 넘었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거는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10% 정도가 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모멘텀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서 일회성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현대로템을 더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뭡니까? 훨씬 더 대규모 수주들이 지금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료가 언제 뉴스화 돼가지고 터지는지만 기다리시면은 엄청난 이익을 또 현대로템을 통해서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굵직한 뉴스들만 보여드릴게요. 네, 굵직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눈앞에 계약이 지금 잡힐 것 같은 뉴스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K2 전차, 자, 루마니아 육군의 차세대 전차 후보로 지금 부상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다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K2 블랙팬서 전차 성능을 이제 루마니아까지 가져가 가지고 시연을 했고요. 진행을 이제 도입을 제한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쪽에서도 우선은 에이브럼 그 우리가 이제 미국 쪽에서 들여온 그 전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쪽에 미국 쪽에 어떤 전차를 갖다가 최초에는 수입을 해보자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미국 쪽하고 어떤 부분에서 의견 합치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좀 보류가 된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뻥 대신 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메리트가 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차가 지형 지물에도 잘 맞고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납기를 준수하는 데는 세계 최고급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걸 보고 있는 바로 옆 나라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무기 도입이 굉장히 급박해진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주의 기운이 우리나라 방산업체로 모인다라는 게 이런 데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 보조는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다 해놓은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제외한 나머지 EU 국가들은 방산업체를 찾아서 해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기술력이 인정을 받으면서 폴란드를 1차 계약을 뚫어냈죠. 그 소문이 바로 옆에 인접국에 다 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방위력, 그러니까 국방력 향상에 힘을 쏟아야 되는 와중이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순차적으로 눈에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적극적인 어떤 발주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팬서를 루마니아로 갖고 가가지고 루마니아 장관하고 당국의 평가를 받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는 안 됐지만 루마니아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기술 이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맞춤형으로 개량을 해달라고 얘기했고요. 현지에서 생산하는 옵션까지 이제 조건으로 내걸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00여 대를 도입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비싼 전차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300대 관련해서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실 만한 미래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뉴스가 터질 만한 그런 재료를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뉴스가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는 뭐냐? 이 뉴스인데요. K2 흑표 전차 4차 양산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뉴스입니다. 이건 작년에 나왔던 얘기고요. 이게 K2 관련해서 우리나라 육군의 어떤 국방력, 그러니까 육군의 이제 전투력을 더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신형 전차를 대량으로 이제 생산해야 된다라고 뭐 얘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2021년부터. 자, 그래서 K2 전차를 만드는 주체는 현대 로템이었잖아요. 이걸 발주처는 어디입니까?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에서 발주를 냈는데 돈을 못 받거나 뭐 중간에 뻐그러지거나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2020년부터 계획하기를 총 400대 정도 우리가 신형 전차를 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2028년까지 400대를 갖다가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 이 계획을 세워놨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악재가 중간에 터져요. 악재가 뭐냐면 이 전차를 만들 때 엔진을 이제 보조하는 변속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엔진이 심장이면 변속기는 이제 다리랑 똑같습니다. 이 전환돼 가지고 막 뛰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변속기를 이때까지는 뭘 썼느냐? 독일제를 썼어요. 독일제 변속기를 주로 이제 K2 전차에 도입을 해서 굉장히 비싼 부품 가격을 주고 굉장히 비싸게 이제 몸값을 책정해가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 전차에 이식을 하다 보니까 전차 가격도 국방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가격 절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S&T 중공업이 워낙에 이런 전차나 중장비에 관련된 미션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 업체였길래 얘네한테 이제 그 미션을 이제 맡긴 겁니다. 맡겼는데 이게 국방부에서 생각하는 설계랑 안 맞는 거예요, 결이. 이게 결이 안 맞다 보니까 이거를 보류했고요.
보류를 함과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대로템에 그 발주를 넣기로 했던 수량도 전량 다 지금 지연 대기 중에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드디어 S&T 중공업에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받았던 자동 변속기를 완성을 해냅니다. 완성을 해낸 다음에 튀르키예에다가 수출까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술력 S&T 중공업이 튀르키예라는 타국에서 볼 때 보더라도 이 굉장히 변속기를 잘 만드시네요라고 이제 국방부 쪽에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쪽 국방부에서. 자, 그 정도의 이제 능력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국방부 쪽에서는 S&T 중공업에서 이제 만드는 자동 변속기를 갖다가 현대 로템 쪽에다 제공을 하는 쪽으로 가고, 현대 로템에서는 이걸 갖다가 발주가 나오게 되면은 400여 대의 어떤 K2 4차 발주까지 담당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또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뉴스고 올해 정식 계약이 이제 소식이 슬슬 들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국방부 산하에 있던 어떤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군사력은 기밀하고 거의 동급이잖아요. 군사력은 무조건 기밀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노출되는 자료들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 근데 조만간 현대로템 쪽에서 이제 공시를 띄우게 되면은 또 400대라는 어마어마한 수량, 또 이거 관련된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또 한 번의 주가 큰 폭의 상승 모멘텀이 생기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슬로바키아입니다. 네. 옆집에서는 한국산 전차를 샀던데 라고 하면서 슬로바키아도 이제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 동유럽입니다.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와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방패막이를 하고 있고 그 바로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국가들이 전부 지금 국방비를 증액해야 된다, 무기를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날뛰고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슬로바키아도 K2에 관심이 있다라고 지금 합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접경국하고 이제 접경국인 폴란드랑 루마니아가 이제 한국 전차에 대해서 이제 자주포는 이제 루마니아에서 수입을 했어요. 또 이 한화 시스템에서 만든 K9 자주포 수입을 했고, 폴란드는 이제 K2 전차를 1차 이제 발주를 넣어가지고 대량으로 160대인가 이렇게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다 지켜봤을 겁니다. 아마 슬로바키아에서.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믿을만하구나. 그리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얘네한테. 얘네 그 군사력 막 이렇게 훈련 같은 거 할 때 지켜도 볼 거고.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관심이 생기면서 가격 경쟁력 있지, 납기를 잘 맞추지, 이것만큼 좋은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군 현대화에 이제 현대 로템의 전차를 후보군에 올려놓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또 이제 독일에 있는 레오파드 전차랑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랑 경쟁을 하게 될 건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100% 이깁니다. 네, 100% 이깁니다. 저희가 현대로템이 무조건 이겨요. 가격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가격에서 게임이 안 되는 이 발주가 너무 어마어마한 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수주 잔고는 가볍게 이 모든 수주들이 다 합쳐진다고 봤을 때 30조 원 이상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 정도 수주가 매 해마다 분기별로 이제 조 단위가 찍히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영업이익 최대치다라고 하면서 이제 실적 공개 자료가 나올 텐데, 그때마다 주가가 뭐 미친 듯이 올라가더라도 저거 뭐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현대로템에서는 이제 제안 요청서를 검토 후에 우리도 도입 계획에 이제 일부가 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요 얘기도 또 현대로템의 어떤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재료로서 분명하게 거론될 만한 이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폴란드에는 K2 관련해서 전차를 이미 계약을 하는 사실이 있다. 근데 뭐냐면 폴란드에서 원하는 전차의 이제 수량이 얼마냐면 800대입니다. 800대.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원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체코 원전하고. 자, 체코 원전 우리가 24조 원 계약했잖아요. 24조 원이 몇 개 짓는 겁니까? 2기 짓는 겁니다. 2기 지은 다음에
너희가 만족스러울 만한 계약 사항을 지금 이행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뭡니까? 또 추가로 2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자동 이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체코에서. 자, 이 폴란드의 K2 전차 인수권도 똑같습니다. 자, 우선 800대를 계약을 했는데 1차가 180대인가 160대인가 그래요. 자, 이거 계약을 할 거고 먼저 계약을 할 거고 이거 가격 그쵸? 납기 정확하게 맞추고 우리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수용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2차 나머지 몇 대입니까 이제 620대 이상을 600대 이상을 자동 실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동 실행. 그러니까 이게 제일 커요 사실 폴란드가. 폴란드만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도 많죠. 600대가 넘는 나머지 2차 계약의 이제 실행이 이제 곧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 전 나온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은 이게 제일 큽니다.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폴란드와 일찌감치 군수물자 납품 계약을 맺어놨지만 1차 계약만 지금 이행이 된 상태고 1차 계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매출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그렇죠. 지금 기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다 끝난 상황이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600대가 넘는 전차 공급 수량에 대한 차 계약입니다. 이제 차주 계약이에요. 2차 계약이 곧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계약이 이르면 3분기 안쪽에 블록버스터급 또 뉴스로 실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에 이제 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더워 죽겠는데 장마 때문에 막 비 갑자기 막 오고 스콜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도 우리나라 방산 테마에 있어서는 단언컨대 이제 봄이다 지금이.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어마무시한 매출이 방산 관련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전차 계약 가능 건수만 전차만요. 장갑차고 뭐고 다 뺀 겁니다. 자주포고 뭐고. 전차 관련해서만 1,30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어떤 기업이 달성할 수 있을지는 제가 볼 땐 이거 전무후무한 아마 얘기로 나올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더 무서운 건 뭐냐? 유럽 연합만 이걸 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유럽에 한정돼서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동유럽만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중동은 무주공산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도 사우디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 방산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기술을 이전받아 가지고 자체 육성을 시켰듯이 우리도 자체적으로 너네 물건을 가지고 와서 현지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란 말이에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사우디는 1년 국방 예산이 1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고 그냥 현금을 갖다가 땅에서 그냥 주워가지고 막 쓰는 그런 나라잖아요. 자, 이 중에서 보통 방위 산업 어떤 저기 무기 매출 그러니까 무기를 구매하는 그 비율이 보통 각국 나라들이 30% 정도를 책정을 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발생하는 무기 구매 발주가 30조 원 이상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 나토 전체의 유럽 회원국들이 실행하는 무기 발주 금액이 해마다 58조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지금 동유럽은 1차적으로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라든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그리고 현대 로템 등과 같은 우리나라 뛰어난 지상전 그 어떤 무기 체계를 갖다가 속속들이 도입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남아 있는 시장이 아직도 100조 원 넘는 시장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와중에 이제 한화 오션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함정 수리하는 그 시스템에 또 입찰 들어간다고 하죠. 그다음에 미국의 군함이라든가 구축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건조하는 상황까지 지금 들이닥치는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 방산 테마는 뭐 어떻게 보시겠어요? 무조건적으로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 지금 초입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폴란드에서 굉장히 큰 선물이 이제 곧 도착을 할 걸로 보이고요. 이게 체결이 됐을 때는 현대로템 주가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올라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루마니아 얘기는 이제 앞서서 했으니까 K9 자주포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현대로템은 또 하나의 무기가 있죠. 방산 사업부만 가지고도 돈다발 세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 될 건데 그 와중에 이제 주력 또 하나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 산업도 지금 호황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체코 얼마 전에 우리랑 원전에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는 나라고요. 원전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고속철도 이 설계 시공 능력은 한국이 짱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요. 이 고속철도랑 지하철 이 구조라든가 설계 같은 거를 비교해 보시면은 대한민국 건설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정말 단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고속터미널 얘기 제가 나중에 드릴 텐데 상상도 못하는 공법과 정말 신기술들의 집약체가 이 지하철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코에서도 이 높으신 분들이 그걸 알아요. 원전하고 이런 철도 산업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짱이다. 그래서 원전도 당연히 수주를 한 거고 우리나라 고속철도도 한국 쪽과 협력을 희망한다라고 하는데 이 철도에 들어가는 전동차라든가 어떤 전차 형식의 기차를 만드는 우리나라 거의 유일한 업체가 현대 로템입니다. 그래서 고속철도도 어디랑 계약한다라고 하면 로템에 전동차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선협상 또 이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체코에서 고속철도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또 이제 입찰 대상자를 쭉 불러 모을 텐데 거기에 우선협상 대상자 그 후보군에 현대 로템도 같이 동석을 한 사실이 얼마 전에 이제 발견이 됐고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또 로템 쪽에는 대박 호재거리가 하나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까지 현대 로템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좀 깎아먹었던 분야가 사실은 철도 분야예요. 왜? 철도 분야라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 시간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가장 이 공기를 맞추기 어려운 게 이 지하 도로 사업이랑 철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어요. 이 철도 하나 선로 하나 지나가는데 이 땅 주인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이 지나가는 루트에. 그러니까 그런 분쟁 해결부터 그다음에 매입 단계부터 시공 단계, 시행 단계, 설계 단계 뭐 다 거치다 보면은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 걸리는 작업이 이 철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수주는 받아 놓은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출로 전환되는 그 텀이 너무 길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때까지 받을 돈을 수주만 받아놓고 실제로 물건도 판매가 안 되고 받을 돈도 못 받는 그런 분야가 이제 철도 사업 분야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산이 아무리 좋더라도 철도 사업부가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금만 터닝 포인트가 발견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뭐 운때가 맞았나 봐요. 이게 다 술술 풀리는 겁니다 이제. 자, 체코의 고속철도 관련해서 지금 이슈거리 하나 안고 있죠. 자, 김포 골드라인도 당연히 이 전동차는 현대 로템 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사람이 맨날 미어 터지고 이게 마을버스만도 못한 지금 배차 간격이다라고 하도 질타를 받다 보니까 증차를 한답니다. 증차. 그래서 전동차 조기 투입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현대 로템에서 2량짜리부터 6량짜리, 12량짜리 뭐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를 지금 쭉 테스팅을 하면서 도시철도 공사에다가 이게 서울 이게 지하철 공사죠. 서울 지하철 노조인가요? 김포 도시철도 김포시랑 이제 얘기를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됐고 이게 이제 조기에 배차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현대 로템 쪽에 그만큼 빠르게 이제 또 계약이 이행될 수 있다라는 또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참 이렇게 소소하다면 소소하고 아니 좀 크게 보자면 크게 볼 만한 주요 이슈거리들이 한꺼번에 좀 몰려 나오면서 현대 로템이 이제는 철도 사업부, 그러니까 레일 사업부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들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대전에 수소 전기 트램도 계약 체결했죠. 3천억에 가까운 이 내용인데 지금 뭐 워낙에 앞전에 조 단위 계획 뭐 몇 조짜리 수주 막 이런 얘기들 수주 잔여 금액이 뭐 19조 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이는 금액인 것 같아요. 자, 한두 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두 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우리나라 철도 관련된 모든 이제 전동차 수주를 현대 로템이 도맡아서 할 수 있는 분야고 해외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철도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을 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세일즈가 중요하다는 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기업들의 각고의 노력도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 외교부 차원이라든가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이 외교 세일즈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느냐 아니면 우물한 개구리 수준에 멈추느냐가 참 결정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현대로템 같은 경우 국방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옛날 박정희 정부 때 그냥 콕 집어서 야 너네는 전차 만들어라 해가지고 시작을 한 그 기업이 현대로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국방부의 어떤 뭐 필요 물자를 조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위대한 국방 기술력을 갖다가 전도하는 이런 전도사 역할을 지금 도맡아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거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전 세계적인 무기 부족 현상 그리고 이런 잦은 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야기된 국방력, 국방비 증강 그리고 국방력 강화의 어떤 흐름이 이제 우리나라 주요 방산 기업들의 성장으로, 본격적인 성장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35분, 36분째가 지금 돼가고 있네요. 뭐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하지만 오늘 또 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내용 좋았을 때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현대로템 말고도 내가 또 다른 기업들, 뭐 중요한 기업들이라든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010-6805-3196번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영상 준비 잘 해가지고 또 이런 재료가 풍부한 종목들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도 종목명 많이 남겨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 다 풍부하게 담아서 영상 제작할 테니까 일이 상관없이 저는 열심히 합니다. 응원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이서방을 배부르게 한다 부탁을 드리면서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란다 전해드리고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